오늘의 디스커버리 랭군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이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에 심야 책방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목요일인 거 알고 또 기다려 주셨네요. 네, 오늘은 가족들이 다 잠든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자켓도 입었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열었어요. 일단 목적은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게 저 일단 1차 목표고 11월 달은 특별한 공지 없이 또 정해진 시간 없이 그냥 게릴라성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저하고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혹시 이 책 보셨나요? 배움을 돈으로 바꿀 수 있대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 배움이 최고의 공부이자 그 배움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책 저자는 일본 저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좋아해요. 조금 허세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책 내용들을 읽어보면 뭐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하긴 했지만 이 문체가 대체적으로 마치 되게 조금 공손하잖아요, 일본 분들이. 그래서 그 느낌이 글 속에 묻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디 뭐 무슨 성공한 사람들 뭐 편집장, 매거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짜집기 해서 쓴 게 아니라 온전히 본인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은 그렇게 뭐 대단한 성과가 없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만 진짜 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되게 소소하지만 또 거기서 그 사람의 또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 와중에 발견한 책이에요. 이걸 제가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뭐 결론은 배우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뭘로 배웠느냐 그리고 무엇을 배웠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 사람이 뭘 배웠게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저자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고 나름대로 그 치과 병원도 잘 되고 있는데 전문 지식이나 어떻게 치과 병원을 잘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배움이 아니라 다른 걸 배우기 시작해요. 그 배움의 대상이 뭐냐면 인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력이란 인간을 이해하는 공부, 인간을 이해하는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것을 배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을 어떻게 배웠냐, 이 사람은 세미나 참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도쿄, 우리로 따지면 한 대전 정도 사는 분이 서울을 그렇게 많이 들락날락 한 거예요. 왜냐면 좋은 세미나는 다 도쿄에서 이제 열리고, 그리고 도쿄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하고 본인 동네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 열정 크기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세미나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먼 곳, 되게 크고 유명한 곳,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 의식이 변화된 사람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얻을 게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공부를 할 때는 의식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책이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작가는 세미나, 특히나 한 10명에서 15명, 큰 100명, 200명 오는 거 말고요, 10명에서 15명 오는 소규모 세미나에 참가해서 그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대화를 통해서 의식 변화를 통째로 바꿨다. 바꿀 수 있었던 거는 그 의식이 변화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온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나랑 다르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냥 머릿속에 주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은 세미나가 되게 많은데 뭐 우주의 법칙, 인과관계, 뭐 잠재의식, 인간과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1년에 작게는 100일에서 많게는 200일 거의 절반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가려면 또 누군가가 대신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직원 의사도 다 고용하고 또 그분들에게 많은 권한도 위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일도 잘 돌아가고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의식이 더 많이 변화하고 또 변화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직원들에게 온전히 가고 경영에 또 그게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되게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온대요. 그 진료를 받으려고. 왜냐면 되게 의식이 바뀌어서 되게 밝은 표정으로 이제 그 사람들 대하니까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이노우의 히로유키 지은 거고요. 책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되게 짧게 조각 나 있어서 내용이 이렇게 초반에는 조금 서론 본론 가다가 나머지는 본론 이렇게 챕터가 그냥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을 조금 뒷부분은 많이 이렇게 챕터별로 좀 모음집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이것도 한 2번 정도 읽으면 저는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아마도 지금의 저에게 해당하는 내용일 거예요. 저는 뒷부분에 좀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특히나 저는 저 스스로 일을 혼자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혼자서 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냐면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채용 공고도 냈어요. 채용 공고 사이트에다가 2명이나 공고를 냈어요. 하나는 유튜브 편집, 또 하나는 제 모든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비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채용 공고를 냈고 지금 이제 막 그 접수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분은 지원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뭐 어제 올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세미나를 제가 주최는 많이 했지만 제가 들으러 간 적은 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 보고 나도 조금 더 다양한 인간력을 키울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어느 정도는 의식이 변화된 사람들이 또 찾아가는 그런 좋은 세미나를 또 스스로 찾아가지고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2배로 배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는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누군가를 조금 도와주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또 저도 좀 배우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싼 세미나일수록 좋다. 이분은 진짜 비싼 세미나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렴하고 무료인 세미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목적이 다 다른 데 있어서. 책 제목은 요거예요. 배움으로. 이게 옆에 책 이미지가 하나 띄워져 있어야 좋겠다.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책의 시작도 되게 마음을 이렇게 탁 건드려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고 그 사람 인생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감도 무한대로 확대되는데 가난한 사람의 인생은 그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에 대한 화두를 탁 던지고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그 경계선에서 이제 배움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 쪽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되게 똑똑한 분이고 이제 엘리트 출신으로 해서 또 이제 치과 의사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시행착오를 했던 것들, 잘못 궤도를 그렸던 게 뭐냐면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왜냐면 사회인이기 때문에 뭐 어학이나 취미생활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는 물적으로나 심적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인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럴싸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해서 이제 치과 의사가 된 거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쭉 빠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기술적인 부분, 되게 좀 약간 편협적인 부분이죠.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다가 이게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이게 뭔가 시간도 조금 계속 부족하고 왜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 그거를 어느 순간 딱 느꼈대요.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한 권의 책을 읽고, 그러니까 심적으로 되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책방을 갔는데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자기도 모르게, 원래 자기계발 같은 것도 잘 안 읽던 사람인데 책 한 권을 탁 열었는데 그때 나온 책 제목이 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생각하고 그로우 리치. 제목이랑 영어랑 너무 다른데, Think and Grow Rich인데 생각하고 부자로 성장하라 이 말인데 조금 번역 한국 제목은 좀 많이 틀리네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본인의 배움의 길이 완전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갔던 세미나가 도쿄에서 열리는 나폴레온 힐 세미나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온 힐 저자가 쓴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세미나에 참가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완전 세미나에 빠지게 돼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 참가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프로그램도 여기 있거든요. 보면 브라이언 트레이시 경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글러 프로그램, 데일 카네기 휴먼 모티베이션 프로그램, 맥스웰 몰츠 프로그램, 조셉 머피 골든 프로그램, 자기개발 세미나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또 돼요. 또 읽어보셨구나. 저도 한숨이네요. 그래서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을까? 저는 항상 책을 보면 그 책에, 내가 좋아하는 책에 나왔던 책은 웬만하면 다 사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냐면 그 사람의 의식을 어떤 책이 변화를 줬을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책을 꼬리를 물고 조금 가는 편이고요. 그 외에 다른 책이 여기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미나가 있긴 하죠. 근데 대규모 이제 사람들 앉혀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연자 한 명이 2시간씩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세미나 형태를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런 세미나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10명? 좀 정말 많으면 15명이네? 이 정도로 딱 하는데, 그게 딱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다 일일이 컨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이기도 하고, 또 그 인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이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미나는 독서 세미나예요. 독서 모임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소규모로 진행하니까 같이 책을 읽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의식이 내가 정말 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가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을 조금 운영을 했었어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이렇게 막 운영을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2개, 3개로 쪼개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주고 같이 이제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뭉쳐 있다 보니까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제가 특별하게 관여하는 게 전혀 없어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그분들과 또 만났어요. 랭군이 없는 독서 모임 이렇게 해서 시작은 랭군의 독서 모임이었는데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제 사무실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피자랑 치킨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보니까 여전히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면 좋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독서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다 보니까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특히나 부동산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와중에 한 명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부동산 공부, 투자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해봤고, 근데 독서는 좋아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이 부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본인이 그 알고 있던 상식선에서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되게 생각 있고 젊은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분석하고 철저하게 뭔가 자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를 독서 모임 하면서 이런저런 책 이야기하면서, 또는 이제 재테크 책도 이제 관련 서적으로 선정이 되면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뭐 하나 깨우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청약이라는 것도 넣어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강동구에 청약 넣은 것들이 막 당첨도 되고, 또 계속 무주택으로 살다가 내 집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무슨 이게 뭐 도박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독서 모임은 또 참 의미가 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매개체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에 뭐 치킨 뭐 시켜 드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책 읽고 있어요? 저에게도 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아마 제가 읽은 책도 있을 거고, 제가 미처 읽지 못한 책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책, 영상이랑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꼭 봐야 되겠네요. 디톡스님 고맙습니다. 나는 직원 없이 10억 번다. 그 책도 괜찮긴 하죠. 네. 사실 직원 없이 10억을 버는 건 거의 직원들 한 30명 이상 데리고 있으면서 100억 정도 매출 일으켰는데 실제 당기 수익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렇고 보면 거의 중소기업급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곧 이내 다 직원 없이도, 또는 뭐 직원 조금 함께 10억 다 버는 분들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빠르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저는 이제 그 금액을 어떻게 하면 다시 2배로 늘릴까, 이제 그런 생각을 내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게 느껴지다가도 그게 또 계획을 딱 세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제 그런 것들도 보이곤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하면서 생각보다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잘 안 세워요. 근데 그게 여기도 나오거든요, 이 책에도. 그래서 만약에 내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의 소득과 내년 1월 달부터 그 소득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결코 그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대로 하면 소득의 변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려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그려질 수 있을까? 1월 달에 그게 불가능하면 뭔가 씨앗을 심어서 2월 달에 그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벌어지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확실한. 그래서 배움도 좋지만 그 배움의 궁극적인 어떤 성과물들은 결국은 돈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게 돈을 버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가치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시간에 좀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또 개인적인 질문들 이메일도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오늘도 또 메일이 또 하나 왔던데 되게
생각해 볼 여지가 또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저기 지방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근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잠깐 휴직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본인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작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적으로 복직을 할까,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면 기존 안정적인 직장으로 복귀를 할까, 이제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함에 따라 거주해야 되는 곳이 완전 달라지면서 또 이제 뭐 주말 부부를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또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 어제 수요일이었구나. 제가 어제 강의 끝나고 20대 젊은 친구가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할 때 그 메일 보내준 사람 누군지 손들어 달라고 해서 손들었는데 그 사람 딱 체크해놓고 아 저분이구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 가기 좀 아쉬워서 제가 그때 늦은 시간이었는데 10시 반 정도 돼가지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제가 사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때 보내준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가 고민인지, 28살밖에 안 된 분인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가족 관계에 좀 약간 애로사항들도 있고, 또 이제 본인 하고 있는 일이 평범한 직장 생활이 또 아니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되게 복잡해 보이는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핵심이 되는지가 눈에 이렇게 딱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안내해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 않다면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방송을 켜지 않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고 많이 힘들겠다가 아니라 이건 저에게 엄청난 또 행복이자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저를 더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되게 많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또 그 와중에 또 필요한 것들은 조언을 많이 해드리니까요. 지금 저한테 추천해준 책이 한 권, 생각의 탄생. 적어놔야겠다. 인생 수업, 부의 출자선, 돈보다 운을 벌어라,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유명하죠. 근데 책들 보면 너무 오래된 책과 최신 책을 조금 섞어서 보는 건 필요해요. 옛날 오래된 책은 트렌드에 안 맞거나 좀 너무 시대가 많이 변화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생각보다는 많아요. 물론 이 인간력이라든지 생각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잘 없지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책들은 조금 오래되긴 했죠. 요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꼭 그 사업만이 답은 또 아닌 것 같고, 자신의 또 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이제 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모델이 조금 많이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분이 아닐까 싶어요. 나이대는 조금 더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자녀가 있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없는 분들보다. 그리고 또 가정이 있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솔로보다. 그리고 나이대도 최소 30 이상인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뭐 집안일이든 뭐 직장의 일이든 그 뭐든 간에, 그 프리랜서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100% 만족이 아니라 조금 만족이 안 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 한켠에 하고 싶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를 새로운 것을 조금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분들도 왠지 또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그게 더 잘 됐으면 싶은데 그게 생각하는 것만큼 좀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없어서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활용하고 싶고 굴리고 싶고 재테크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이렇게 참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뭐 저는 정말 그냥 책이 좋아서
책이 오로지 책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으면서 시간도 조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동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골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현재 이 틀에서 빨리 이 틀을 깨고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도움 줄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 볼게요. 왜냐면 아까 여러 대상들이 있다고 했죠. 주부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유형의 분들이지만 지금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아쉬움에서 가장 큰 녀석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크게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된다면 기존에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럼 또 자연스럽게 또 시간은 또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터닝 포인트를 어디서부터 이 실마리를 잡아갈 거냐 이거거든요. 맞나요? 스케치북이 하나 필요하다. 스케치북이. 이 실시간 방송에서 내 스케치북 쓸 줄이 몰랐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죠? 자, 제 얼굴도 보이고 영어도 보여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부자로 가는 지도예요. 랭군이 그려주는 부자로 가는 지도예요.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서 보통 많은 분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그게 뭐 주부든 아까 직장인이든 이게 있어요. 다 요쯤에 있어요. 이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먼저 끄어야 돼요. 방향성을요. 이 영문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옆에 한글을 좀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E는 인플로이 약자예요. 우리 그 부자 아빠에서 봤던. 근데 I는 뭐죠? 이건 이제 투자예요. 인베스터, 투자가예요. 그리고 C는 이건 컨텐츠예요. 그리고 M은 메시지 약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B는 비즈니스라서 사업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궁극적인 완벽한 모습은 이 네 가지 안에 있어요. 이 외에는 없어요. 아하, 매직. 그렇죠. 제가 다음에 좀 준비할게요. 지금 생각지도 않은 걸 좀 꺼서. 그리고 비즈니스 쪽으로는 너무 많죠. 비즈니스 쪽으로 너무 많고,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아까 이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에서 강연을 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그 의식, 이 생각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자예요. 과거에 철학자가 했던 게 맨날 사람들 만나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만 이제 대화를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는 지금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뭐 PD나 이런 영상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웹툰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사람들, 다 컨텐츠예요. 지금 개인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고 진입장벽이 있는 게 사업이에요. 왜냐면 사업은 했다가 잘 안 되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그냥 내 인생에서 크게 도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뭐 부차적인 그런 요소를 좀 써야 되는 녀석이고, 투자는 돈을 굴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녀노소 또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쪽은 내가 성공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던져야 사람들에게 먹혀요. 안 그러면 야, 뭐 너도 너 인생을 잘 못 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먹히려면 일단은 본인 스스로 한 분야에 대해서 남들보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 그 메시지를 던지는 철학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첫 시작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리고 현재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든, 돈이 뭐 진짜 1,000만 원도 없는 상황이라도 투자는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왜 빨리 해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투자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도 한데요, 해운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운대가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뭐 하와이도 갔다 오고 이제 하다 보면 해운대를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약간 하와이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호텔들도 지금 이제 되게 세련돼지고, 또 더 높은 층이 막 올라오고, 근데 거기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 인근에 뭐 힐튼 호텔이 들어오고, 힐튼 호텔이 들어오니까 옆에 뭐 이케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쇼핑까지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물론 해운대도 이제 뭐 신세계 백화점 다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막 여러 가지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지금 땅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평당 단가가? 제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2006년도에 얼마 할게요? 평단가가. 일단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면, 그냥 평범한 관광지가 아닌 부산의 되게 평범한 동네에 그냥 1, 2층짜리 주택이 있는 곳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했어요. 평단가가. 아파트 말고 그냥 주택들이 있는 곳이. 자, 그랬을 때 해운대 핵심 그 상권 딱 한복판에 있던 그 상가 건물, 그 땅의 평단가가 2006년도에 얼마 했겠어요? 12년 전이에요. 평단가 얼마 했게요? 막 맞춰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걸 맞추고 나면 지금 현재 얼마 하는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지금 해운대 2006년도의 평단가가, 물론 그 위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600만 원 정도 했어요. 600만 원. 근데 지금 그러면 얼마 할까요? 지금 그러면 얼마 할까요? 지금 어떤 분은 2006년도에 1200 정도 뭐 부르신 분도 있긴 한데요, 그때는 600 정도였고, 그럼 지금 2018년 11월 현재 얼마 할까가,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위치는 어디냐면 해운대역 내리자마자 해운대 비치, 거기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어 다니는 딱 그쪽 길목에 있는 상가 건물, 4층짜리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평당 단가, 그게 지금 4천이면 거의 거의 뭐 준 강남급이라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한 2,600, 최소 2,600을 잡아야 돼요. 2,600만 원. 그러면 거의 10년 만에 땅값이 평당 200만 원이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왜냐면 2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평당 200만 원이면 보통 상가 건물이 한 50평쯤 돼요. 그러면 그분은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면서 토지 가격 시세 상승분이 매년 1억씩 발생한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이 토지, 특히나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의 상승, 인플레이션, 그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빨리 사둬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그걸 알았다고 보자고요. 그럼 빨리 사놓고 싶어. 그럼 지금 이제 평당 1200 하니까 2600 하니까 50평 정도 되는 걸 사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10억에서 한 13억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그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 돈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을 좀 낮춰야 되는 거죠. 10억이 아니라 5억, 5억이 아니라 3억, 3억이 아니라 1억, 1억이 아니라 좀 더 작은 것들이라도 사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둘 때 보통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죠? 종잣돈이 없죠. 맞나요? 여기 계신 분들 종잣돈 다들 많으셔요? 어때요? 다들 종잣돈이 없대. 그러니까 뭐 이미 집을 사서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내 집이 있는데 또 대출을 또 일으켜가지고 그거 갚느라 아이고 다른 거는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쵸? 이게 돈이 많든 적든 대부분의 분들이 종잣돈이 별로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종잣돈이 있거든요. 다들. 근데 자꾸 다들 없다고 해요. 그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내가 깔고 있는 돈은 종잣돈이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깔고 있는 돈 그게 종잣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사실 수도권에서 3억짜리 집 사려면 서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뭐 일기 신도시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왜냐면 평당 최소 1,500씩은 보통 하니까 입지 조금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한 곳들도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뭐 33평대 이렇게 살게 되면 뭐 4억 5천씩 올라가는 거예요. 3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자, 그랬을 때 혹시라도 내가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한 3억 정도 되는 집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없어. 저는 이 사람을 종잣돈이 3억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선택은 두 갈래죠. 이휘재가 한 것처럼 그래 결심했어. 따다따따다따 지금 현재 그대로 있으면서 또는 대출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내 월급을 조금씩 알뜰하게 쓰면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저축해가지고 그게 모여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종잣돈이 되면 그때 투자해봐야지. 자, 그러면 자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고. 100만 원을 매달이면 1년에 1,200만 원. 그럼 그 1,200만 원을 3억을 만들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죠? 1,200에서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대략 한 7년은 해야 되겠네요. 자, 27년 동안 모으면 3억이에요. 그러면 그 3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된다? 지금 토지 가격만 그것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휘재가 자 그래 결심했어. A 하지 않는다. B를 하겠어. B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3억짜리 집을 과감하게 판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다. 그럼 난 어디 살아요? 그러겠죠. 어디 살아야 되죠? 지금 살고 있는 곳 3억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에 월세를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월세 들어가면 그 월세가 얼마 정도 할까요? 3억짜리면 보통 아파트 수익률이 4%이기 때문에 아마도 3천에 7, 80만 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매달 내가 7, 80만 원 그 100만 원 세이브 저축하지 말고요. 7, 80만 원 월세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해도 20만 원 남잖아요. 20만 원 저축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에서 아이들 학교 변화 없이 거주할 수 있죠. 똑같은 평수에 거주하는 거예요. 대신에 돈이 얼마가 생긴 거예요?
2억 7천만 원이 생겼죠. 2억 7천만 원을 내가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 20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면 시간을 20년을 세이브한 거죠. 그거를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을 돌아가서 사실 물건을 사두는 거예요. 자, 2억 7천의 금액은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 지금 수도권이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한데요, 만약 오르기 전이었다고 하면 진짜 똘똘한 거 되게 좋은 거 뭐 전세기구 하나 사둘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사실은 2억 7천이 안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았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냐. 결과는 이 두 개가 딱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똑같이 1주택자인 거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 3억짜리는 사실 좀 그저그런 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한 8억짜리, 한 10억짜리 집을 전세 한 7억 주고 사둘 수도 있겠죠. 지방에서는 사실 10억 정도면 진짜 거의 탑 수준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내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 10년, 20년 지났을 때 훨씬 좋죠. 왜냐면 똑같이 매년 1%, 2%씩 상승한다고 보면 3억짜리의 그 퍼센테이지만큼 올라가는 속도와 10억짜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전혀 다르죠. 10%만 올라도 얘는 3천만 원, 쟤는 1억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지금 제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줬죠. 제일 먼저 빨리 고민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테크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 종잣돈을 마련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깔고 있는 돈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깔고 있는 돈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불편할 텐데, 지금 불편해서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게 길게 살잖아요. 인생이 기니까 한 10년만 고생하고 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잣돈의 크기는 이게 있어요. 종잣돈은 얼마까지 모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러면 월세 생활하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그렇게 묻어두기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그 상가 건물, 큰 거, 통건물, 일반적인 뭐 101호, 2층, 3층 이렇게 호실 하나하나 나오는 상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수익률은 높지만 실 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오래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토지를 깔고 있는 통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입지가 좋은 곳에. 근데 전국에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최소한 강력시급에서 입지가 정말 괜찮은 곳들은 살려면 아무리 못해도 대략 한 20억은 필요해요. 한 20억 정도면 4층에서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면 최소 10억이 있어야 돼요. 10억이 있으면 보통 상가를 매입할 때 보통 50%까지는, 물론 뭐 경매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대출을 해주지만 일반적인 대출을 진행했을 때 50%까지 해준다고 보면, 레버리지 일으키면 20억까지는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물건이 돼요. 그러면 딱 지방에서 강력시급에서 웬만큼 괜찮은 것들을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종잣돈 10억을 만들 때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리고 10억이 만들어져서, 종잣돈이 만들어져서 그 건물을 세팅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세 차익도 보장되면서 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매가가 20억이면 5% 수익률이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대출을 일으켰을 때 거기서 한 뭐 400만 원 정도 월세 낸다고 하더라도, 월세 한 1200에 400 빼면 한 8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월세 받은 거 가지고 저축하고, 내가 벌어들인 걸로 저축하고, 사업하는 걸로 저축하고, 그걸 모아서 또 시드머니를 만들고, 걔를 또 굴리고 투자를 하고 실차익용으로 한 다음에 걔가 또 10억짜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한다? 건물 또 매입한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하나, 둘, 세 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좀 더 모아서 더 큰 걸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절대 큰 건물을 매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갈 길이 멀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그 순간은 무조건 찾아오죠.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봐 온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이제 나의 변화를 느끼고 그게 이제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또 찾아내야만 하고요. 왜냐하면 큰 금액을 그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되게 작은 걸 굴려서 이걸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또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는 입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배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에서 배움은 사실은 경험이에요. 경험. 보통 이런 것들을 들어서 깨우쳐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느끼고 해보고 거기서 얻음이 있는 거거든요. 배움이. 그래서 아까 인간학에 대한 것들은 세미나에 가서 인간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부동산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세미나가 답은 아니에요. 물론 경청하는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한 중요도가 10%밖에 안 되고 90%는 현장 내지 나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는 징검다리일 뿐이죠. 사실은. 왜냐면 아파트가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도 있거니와 시의 차익이 또 흐름만 잘 타면 많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죠. 가장 무난하죠. 가장 좋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마인드가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야, 너 왜 4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 월세 살고 그걸 굴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야, 내가 지금 진짜 힘들게 해서 집을 샀는데 라고 이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90%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얘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맞든 틀리든 사람들이 경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투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아까 인간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본주의 눈을 뜨면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가 눈이 떠져요. 그래서 메시지를 던지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또 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강연을 할 수도 있고 막 컨텐츠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게 어느 순간 사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플로이는 무조건 첫 시작을 재테크를 빨리 시작한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바꾸고 나의 현실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고 좋아지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그래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사람을 많이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진짜 내가 변해서 우리의 삶과 나의 가정이 바뀐 것들이 계속 보여줘야 돼요. 진짜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스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투자를 시작하고 빨리, 그리고 물론 투자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변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인간학을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한 다음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이제 그게 이제 컨텐츠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가면 너무 좋겠죠. 만약에 그 길이 아니라면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으로 가도 돼요. 사실은 사업으로 가도 괜찮아요. 사업으로 가도 괜찮긴 한데 사업은 만약에 잘 안 되면 리스크가 있죠. 투자 같은 것들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쫄딱 망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뭐 카더라 이런 거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뭐 추천받아서 막 구역 쪼개져 있는 그런 토지 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내가 분석해서 진짜 비교하고 야 이게 최선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조언도 좀 듣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 같은 경우는 잘 되면 뭐 정말 대박이 나기도 하는데
또 사업이 보통 1, 2년 만에 대박 나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보통 5년 내지 10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서비스들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에어비앤비, 뭐 제가 즐겨 쓰는 이제 파일 대용량 관리, 드랍박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뒤늦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접하지만 사실은 그런 서비스들이 나온 지 거의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거의 한 2년, 3년 동안은 거의 뭐 빌빌거리다가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성장해서 시간이 지나서 한 7년 차쯤 되면 그때서야 우리 일반인들이 그 서비스를 딱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앞에 시행착오와 시간, 노력을 쏟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만약에 잘 안 돼버리면 10년을 그냥 허송세월 다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과 그런 아이디어, 기획력 이런 게 있을 때 비즈니스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사실 비즈니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조금 만들어내고 싶은 사명감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정말 잘해낼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진행하면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포유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뭐 갑자기 이야기하다 옆길을 샜는데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지만 요거라도 조금 전해드려서 여기 지금 참가한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사실 뭐 뭔들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걸 얘기해줘도 그걸 바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그냥 나랑 또 뭔 이야기야라고 또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큰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나를 얼마큼 믿는가에 달려있는데, 나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이 마인드셋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왜냐면 생각하다 보면 이 현실 속에서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그거 참 힘든 일이잖아 하면서 자꾸 현실 쪽으로 안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책을 보다 보면 그렇지 하면서 또다시 그걸 꾹꾹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그게 나중에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눌러버려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완전 100% 자신감에 차져 있어서 나 스스로는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주위에서 내 가족이든 배우자든 누가 당신이 뭐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그냥 싹 지나가요. 한쪽으로 들어갔다가 한쪽으로 통과되거든요. 세상에 돈은 너무나 많아. 은행에도 돈이 많지.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봐봐, 수도권에 1000만 인구가 있는데, 뭐 물론 경기도 서울까지 다 하면 2000만 인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돈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사실은 다 나한테 올 돈인데 그냥 그 사람들 잠깐 보관해주고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찾아올 것이야. 그 정도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다음 달에 계획을 이미 난 다 세워놨어. 그걸 진행할 것이고, 그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달에 더 잘 될 것이고, 거봐 되잖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좋은 길로 가는 거죠. 계속 잘 되는 길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걸 제가 이제 약간 부동산으로 조금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인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헬리오시티가 지금 나왔으니까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원래 뉴스는 불안감, 초조함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채널이에요. 뉴스는 그렇게 해야지만 시청률이 이제 따라지니까, 야 지금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1억이 올랐어요, 거기 있는 거주자분들 너무 좋겠어요, 참 훌륭한 선택하셨어요, 이런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만큼 믿는 것 위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 거래 하락할 수도 있지, 뭐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고 여차저차하고 뭐 실질적인 우리 지금 경상수지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금리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자리는 좀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이유를 들면서 또 뭐 앞으로 이제 뭐 폭락이 온다 그런 뉴스가 또 계속 지금 뜨거든요. 사실은 최근에도 뜨고 있고, 근데 그 뉴스는 5년 전, 10년 전 사실 계속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참 콧방귀 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 후자의 분들, 거기에 혹하는 분들은 마음 한켠에 부동산은 잘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죠. 왜? 부동산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다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난 그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따라 사실은 그 행위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것들은, 세상 모든 만물은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긍정과 부정, 또는 뭐 상승과 폭락,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항상 있어요. 세상 모든 게 다 뭐 천국 같고 맑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게 섞여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되는 방향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거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죠. 이게 안 될 건데 이걸 왜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난 성공하지 못할 거고, 난 사업가가 되지 못할 거고, 나는 책을 쓰지 못할 거고, 또는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하락할 확률이 있고, 그러면 나는 회사만 다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인드셋이 사실은 그 전단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행동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을 할 때는 이제 배움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배움을 할 때는 부동산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현장은 결국은 도시거든요. 도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현장에 꼭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 있고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에는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죠. 세상 만물이 사실은 다 있죠. 그래서 이 사회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들 심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결국은 도시를 공부해야만 하고, 입지도 공부해야 되고, 변화 사항도 체크해야 되고, 사람의 심리도 봐야 되고, 공급도 봐야 되고, 공급자에 대한 생각도 좀 살펴봐야 되고, 정책 펴는 사람의 생각도 좀 살펴봐야 되고, 투자자 또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두면 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가 절대 되지 않아요. 부동산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이해하게 되고, 도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뼈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또 갑자기 또 흥분해가지고 말이 많았네요. 이 와중에 또 들어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했던 책은 이 책이었죠.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그 책이었고,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사실 제 책이에요. 제가 한 번도 제 책을 가지고 서평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서평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책을 읽고 뭐 독서 후기도 남겨주시고 리뷰도 남겨주시고 한데,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뼈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들을 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글 쓰면서 그때그때 생각난 것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썼고,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조금 소통했으면 좋을 법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괜찮죠? 책이 되게 말랑말랑하게 쉽게 읽히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읽혀는 지는데 휙 읽어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책이죠. 그래서
그래서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69페이지에 혜연언니 고맙습니다. 분양권 또 투자의 또 달인이신 또 혜연선님이 또 제 지금 실시간 라이브를 또 들어주고 계시네요.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표가 나와요. 부동산 투자가 항상 유효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상관없이 항상 유효한 이유는 부동산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동산 사이클은 마치 우리 뭐 2000년이 도래하면 뭐 지구가 멸망한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10년 주기설처럼 뭐 때 되면 무조건 뭐 하락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라서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에서 불균형이라 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거든요. 사실 수요도 막 움직여요. 수요도. 근데 공급도 막 움직여요. 둘 다 움직여요. 근데 수요는 예측하기 힘든데 공급은 굉장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이런 거예요. 최근에 병점에서 분양을 하나 했어요. 저기 수원 저 아래쪽에 보면 병점역 인근의 병점 구도심에서 바로 건너편, 조금 횡하죠. 병점역에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라서 좀 횡하거든요. 그 횡한 곳에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분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그 땅을, 아파트를 분양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잘했어요. 지금 분양 안 하면 절대 거기는 분양이 안 될 곳이거든요. 그렇죠. 아시네요. 병점역 아이파크. 지금 요즘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오름이 이제 막 경기도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이 아닌 곳들이 다 또 오르고 있어서 그 와중에 딱 분양을 때마침 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죠. 분양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흐름이 안 좋아지는 날이 온다면 사실 거기를 분양받는 건 썩 좋은 선택은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공급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막 분양하고 싶어서 안 달리거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양하고 싶지만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것만 없었다면 지금 더더더 분양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수도권에 공급이 더더더 많아졌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공급이 좀 적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수도권이 더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공급을 정말로 많이 한다고 보면, 특히나 지금 지방 같은 것들은 50%가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들 공급을, 분위기 좋을 때 다 공급을 너무 많이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분양이 터지면서 그 미분양을 받아줄 수요가 없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더 움츠러들어서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해요. 제가 지방, 특히나 이번 달 이제 지금 전국 임장을 쫙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지방에서 이제 근무했던 회사 직원들도 제가 잠깐 들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청 움츠려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도 막 1억씩 내렸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내 집 마련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되게 오래된 그냥 2군 입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금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가 계속 율이 올라가요. 전세가 율이. 당연한 거죠.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집이 없던 사람들은 계속 전세로 살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안 하게 되죠. 왜? 공급하면 무조건 미분양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분양할 수도 없고 관리당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죠. 계속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이 조금씩 사라져요. 왜냐면 새 아파트인데 저렴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돈을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집값도 조금씩 올라가요. 왜냐면 그 와중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면서 내 집만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 돈이면 차라리 돈 좀 더 벌어서 매매해버리지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 저작가가 같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면 또 분위기가 좋아졌네 라고 하면서 분양업자들이 또 분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가 되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 분양권이 될 수 있는 재건축도 이제 막 움직이려고 막 움틀꿈틀거리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구도심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에 의해서 오르고 내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급업자들이 미분양이 터졌는데도 뭐 적당하게 조금씩 또 맞춰가지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좀 공급을 분위기 너무 좋아졌을 때 자기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야 공급하지 마자, 지금 분위기 너무 좋지만 야 너무 많이 공급했잖아, 우리가 알아서 공급 적게 하자 라고 한다면 시세가 정말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은 딱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겠죠. 딱 한 2% 3%만큼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오를 때 되게 많이 오르고 또 하락이 또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오르고,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테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별로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름과 내림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상향할 확률이 또 매우 높은 종목이기도 하죠. 뚝 떨어지셨구나. 치사한 분도 있네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사실 흐름이 좋을 때는 뭐 피가 좀 붙을 수도 있지만 또 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또 대단지이고 아이파크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한다면 이 부동산 사이클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 사이클에서 상승장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선택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돼야지만 그게 구축 아파트 투자를 하든 분양권을 투자를 하든 재개발 투자, 뭐 재건축을 하든 그게 다 그 사이클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하락장에 재건축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하락장에 분양권 들어가도 사실은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무조건 다 상승장에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그게 되고 나면 거기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각 종목에 대한 공부도 사실은 필요하죠. 사실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기왕이면 무기가 여러 개면 좋겠죠. 다만 그 하나하나 한 분야를 공부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거는 또 인지해야 되겠죠. 그래요. 오늘 제 아는 분이 오늘 해안선님도 들어왔으니까 이야기 해줘야 되겠다. 제 수강생 중에 저기 하남에 보면 하남 구도심에 그 하남시청 옆에 우리 그 스타필드 있죠. 스타필드 있고 그 옆에 새 아파트가 하나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도 분양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양한 것들 지금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분이 이제 대기 순번 2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확정적인 거죠. 지금 무주택자이기도 하고 또 부부 공동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기도 하고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어서 특공으로 신청한 거고 지금 대기 2번인데, 근데 이제 연락이 와서 이러저러해서 뭐 지금 약간 이슈가 있고 또 뭐 최근에 이제 남편분이 뭐 개인 사업자를 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소득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자격 조건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있어서 그분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헬프를 친 거죠. 헬프를 쳤는데 사실 제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분야를 다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헬프를 쳤죠. 제 지인분들 중에 좋고 훌륭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에듀파크, 그래서 해안선님한테 헬프를 쳤죠. 이런 분이 있는데 사정이 딱하다, 조금만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또 해안선님이 또 마치 내 일처럼 또 그분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라고 또 가이드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가이드 한 대로 또 이제 분양사에다 물어보고 이래저래 은행 물어보고 해서 결론적으로 자기 자격 조건이 된다.
된다라는 거 이제 확인까지 하고 고맙다고 또 저한테 또 메일이 또 왔더라고요. 사실은 회사님한테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고맙습니다, 회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고 또 본인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런 게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면 그렇게 대단하고 어렵지 않은 일은 웬만하면 다들 도와줘요. 조금 아는 지식을 조금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되게 좋고 감사하고 또 결과도 해피엔딩이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내가 도와줄 게 있다면 또 요청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기꺼이 또 해주면 거기서 또 시너지가 또 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지금 분양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병점에도 지금 아이파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하남 에듀파크도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이 분양가가 과연 적당한지 이 여러 개 중에 내가 어디다가 청약을 넣는 게 더 좋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분양한 아파트는 사실 뭐 누군가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렴한 가격이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일반 구축보다는 당연히 비쌀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 야, 평당 2천만 원이 넘어? 어떡하지?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거 최고점 아닐까? 나만 이것도 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휩싸여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법. 물론 이 검증 하나만 한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가격이 적당한지 그 적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책 하나 소개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새 아파트 적정가 검증표를 제가 넣어드렸죠. 거기에 보면 표에다가 구도심 입지가 괜찮은 곳, 그 새로 분양한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아파트보다 최소한 입지가 조금 더 좋은 곳, 그곳에 있는 구축 아파트, 좀 오래돼도 괜찮아요. 뭐 10년차, 20년차 다 괜찮아요. 입지만 좋다면 그 친구의 평당가 하고 지금 현재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가 탁 집어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가격 차이가 적당한지 그걸 제가 안내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치 이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처럼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기 전에는 획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녀석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그런 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도 이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저 아파트도 이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결국은 비슷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에 담았던 기준은 내용이 뭐였냐면 아파트 가격이 결론적으로는 자 10년 전 아파트, 10년 차 아파트와 지금 새 아파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만큼은 더 높아야 정상 아닐까라는 그 가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20년 차 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보자고요. 아니면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 내가 1,500짜리 평당가 살고 있는데 20년 지났을 때 과연 이게 1,500일 확률이 있을까? 아니면 올라가 있을까? 올라가 있겠죠.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 보수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1년에 물가 상승률 한 2%씩 그냥 오른다고 생각하고 20년치 해보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분양한 아파트가 만약에 지금 우리 집하고 비교했을 때 한 20년차 차이 난다면 결론적으로 그 아파트는 미래에서 온 아파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년차만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주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아파트 입지 선정할 때 입지가 최대한 비슷해야 돼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한 아파트보다 입지가 조금 더 좋아야 돼요. 아까 뭐 병점에 있는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최소한 병점 내에서 사실 거기도 보면 2006년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더 오래된 아파트들 거기서 입지가 제일 괜찮은 아파트로 하거나 아니면 동탄 1기에서 조금 입지가 괜찮은 곳. 근데 사실 거기랑 비교하기에는 입지가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아니면 동탄 1기에서 입지가 조금 애매한 거.
그 정도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0.9도심에서 제일 그나마 지금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 그 정도하고 비교하는 게 맞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하남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하남 구도심 내에서 그 시청을 인근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역 나왔을 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아파트랑 비교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누가 있지?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한 칸 위에 그 동네 이름이 뭐지? 풍산동인가? 하남 미사와 그 하남 시청 사이에 있는 동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새 아파트가 조금 있는데 그 새 아파트 말고 조금 오래된 아파트 그 친구랑 비교하거나 그 정도면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제 안양거도 담아드렸고 또 용인의 이제 이편한 세상하고 이제 풍도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비교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게 아닌 정통적인 방법은 그냥 순수하게 분양가하고 그 인근에 괜찮은 아파트 가격 비교하고 입지 판단하고 이제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특공 경쟁률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이제 뭐 1순위 경쟁률 정도 확인하면 이 친구의 이제 진가가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몇 가지 팁들 제가 좀 드렸어요. 제가 여기 담은 책들 뭐 이야기하면 한두 건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이클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가 검증하는 거 정도까지만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 지금 제 생각에는 한 12시까지 진행할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풍산동 맞네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조금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부동산이 아니어도 무관해요.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 다 가능해요.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사실 왜냐면 저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고민해온 부분이 있다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책 조금씩 틈틈이 해드릴게요. 틈틈이. 그래요. 이벤트 당첨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뭐 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번 달에 임장을 많이 가고 있고요. 다음 달 전망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가고 있고 다녀온 거를 바탕으로 한 2년 정도는 저 혼자도 곱씹어 보면서 결론을 내는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질문들이 이제 그 사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부의 초월 차선 영상이 한 6, 7개쯤 돼요. 근데 이제 제목만 있고 순번이 없다 보니까 헷갈린다고 하셔서 제가 앞에다가 순번을 다 달아드렸어요. 달아드렸고 뭐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투어 근황 그래요. 궁금하죠. 제 실망이 좀 쏟아지네요. 부의 디스커버리 앵건 TV